한국은행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7차례 연속 인상한 이후 첫 동결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와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경유 가격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경유 수급 차질이 나타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이어진 지 8개월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과 정적 제거를 위해 남용하는 건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부터 동부 메인주까지 29개 주에 광범위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항공기 1,3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한국인 등산객 3명이 산행 중 눈 사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해 2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동결한 이후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올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중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즉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경기의 금융 안정 영향,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역성장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3개월 만에 다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2월 회의록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이 매우 견조한 상태여서 임금과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도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며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다고 기록됐습니다. 회의록은 많은 위원들이 기준금리 목표치를 지난해 제시했던 5.1%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단일 대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의원들의 고민이 깊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조웅천 의원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해요?
두 가지 큰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 수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개미지옥? 예. 그리고 체포동의가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면은 또 뭐 깔끔하게 처리하고 끝낼 건데 그게 아니고 뭐 대통령실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뭐 계속 해가지고 올 거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영장 청구하고 또 한다? 네네네. 대북송금 저렇게 난리 쳐놓고 영장 안 하기는 힘들 거죠. 그러겠죠. 예. 백현동도 그렇고 아마 슬라이스 쳐가지고 쪼개기 영장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당당하게 오면은 그다음에 거취고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할 거면 아마 당 지지율도 그러면 꽤 올라갈 거예요. 아, 그러지 근데 만약 않겠어요? 그랬다가 구속이 돼버리면 어떡하냐? 되면 어때요? 그래 되면은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요? 만약에 되면 권력이 무모하다고 그러지 그 당당하게 가서 그 된들 전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적어도 좀 대표가 되고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라면 이 정도 내가 들어가면 어때요 하고 한번 하는 모습 그런 걸 좀 원하지 않을까? 나흘 뒤 27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 머릿속도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며칠 전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조언을 건넸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지지도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 인정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3더 개혁의 아젠다를 던진 것은 굉장히 잘한 거다. 노동, 교육, 연금 이건 잘한 거다. 그러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미 공화당의 통성위원회 찬성을 가져와서 대통령이 되듯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국민통합 정치를 가져와서 대통령이 되던 세계 개혁 아젠다를 가져와서 국회에서 국민과 전문가와 당사자가 소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개혁안을 내라.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한 손에 검찰 리스크, 한 손에 개혁과 민생을 가지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야지. 밤낮 눈만 뜨면은 이재명 하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좋아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랍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내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전에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또 한반도에 전운이 들이우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영원하지 않다는 점 생각하고 또 나중에 후회되거나 아니면 패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씨의 성매매 의혹을 재수사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달 초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애초 검찰에 넘겼다가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이 씨의 상습 도박과 음란 댓글 게시 혐의는 기존대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다시 송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경기에도 목표치를 높여 K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K 콘텐츠를 식품, IT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해서 고부가가치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금 전 열린 수출 전략 회의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서 사상 최대인 6,836억 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상수지는 저희가 흑자를 지켰습니다마는 실물 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본원적인 수지는 무역 수지입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 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K 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NR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방사능 안전을 평가하는 물질을 30개로 줄이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NRA가 도쿄전력이 이런 내용을 담아 제출한 오염수 방출 수정안을 인가했다고 우리 정부는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애초에는 64종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해 안전한지를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NRA는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해 방사선 영향 평가를 한 결과 오염수 해양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적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오염수가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일본에서 쓰는 말로 다케시마의 날이었던 어제, 일본 현지에서는 올해도 망언이 잇따랐습니다. 일본의 속내가 무엇인지 오늘 아침 YTN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교수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독도의 영토라든가 영공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아, 그렇군요. 네네.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특히 지난해 러시아 비행기라든가 중국 비행기가 독도 상공을 통과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때 독도는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도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다. 예,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뭐 다른 나라의 비행기가 무단으로 독도 상공으로 오를 경우에는 일본의 자위대 비행기, 자위대기를 바르진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겠다. 독도 상공에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좀 걱정스러운데요. 그래서 일본은 그 분쟁 지역화를 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독도를. 네네. 그런 걸 노린 일단은 외교적인 발언으로 보인다. 예. 실행에 나설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한미일 3국이 어제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연합훈련에 나서며 3국 안보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미국의 베리함, 일본의 아타고함이 동해에 모였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가정한 방어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훈련 지점은 독도에서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한미일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탐지해 공유하고 미국이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 시간은 5시간 정도로 짧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3국 간 협력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은 이번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훈련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군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재발사 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 훈련과 함께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 7함대에선 한미일 3국 해상 지휘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3자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 군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에 어제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훈련 장소가 일본해라고 표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해당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해 10월 6일 같은 지역에서 실시된 첫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때도 일본해라고 표기했다가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변경했습니다.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의 핵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3일 공개한 영상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3대 핵 전력 증강에 관심을 쏟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탄두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 사르마트를 올해 배치하는 등 첨단 무기를 지속해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유럽의 9개 나라 정상들은 러시아에 맞서 나토 동부전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동부전선인 동유럽의 안보협의체인 B9 정상회담이 열린 폴란드 바르샤바. 자리를 함께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의 영토를 한치라도 모두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유럽 9개 나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 동부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B9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방어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meeting almost exactly on the anniversary of the event which has forever changed the history of our part of Europe and which has an impact on the security situation across the world.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회의 참석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We cannot allow Russia to continue to chip away at European security. We will protect every inch of Allied territory based on our Article 5 commitment to defend each other. 나토 설립의 근간인 조약 5조는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구성된 B9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이듬해 결성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추진한 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이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회원국들은 10차 제재 방안에 합의하는 데 실패해 현지 시각 23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외교통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러시아산 고무와 EU 내 러시아 동결자산 보고 의무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몇 가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러시아가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중국에는 서방 진영의 패권주의와 집단 대결에 공동 대응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러시아 모스크바. 8만여 명을 수용하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기념해 열린 조국 수호자에게 영광을이라는 이름의 콘서트입니다.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курс н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нашей страны, и я лично считаю, что мы идем правильным путем, и дальше нас ждут только победы, воссоединение Отечеств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버지 같다고까지 하는 관람객도 있습니다. Почувствовали вот эту вот поддержку, опору такого папы. Для нас папа, для меня вот такое ощущение, такие ощущения, не знаю, как для других людей. 이윽고 등장한 푸틴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을 애국자라고 추켜 세웁니다. Прямо сейчас идет бой на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рубежах за наших людей. Его ведут такие же мужественные бойцы, которые здесь стоят сейчас. 이번 콘서트는 푸틴 대통령을 흉내내 일부 주민들이 영하 16도에 수영복만 입고 냉수 마찰을 한 기이한 전쟁 지지 퍼포먼스의 후속 편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수장은 모스크바에서 회동했습니다.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에 맞서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패권주의와 집단적 대결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정찰 풍선 등을 놓고 미국과 대립 중인 두 나라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쟁 초기 러시아의 침공 루트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8개월 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폐허가 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 시민들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랐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이우 경계에서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 일부러 폭파한 다리입니다. 그대로 보존하기로 해 바로 옆에 새로운 다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총탄 자국이 가득한 불탄 자동차들의 무덤은 그 자체만으로 전쟁의 아픔입니다. Як то кажуть, за рік часу вже воно трошки, звикли. Але все рівно, тобто, як якісь там тривоги чи ще щось, все рівно ще страшно, бо не знаєш, що може бути. 시내 주택가로 가보니 지난해 공격 당시로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폭격당한 건물 안입니다. 건물 안 외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고 그 옆에는 거주민들이 사용하던 가재 도구들도 이렇게 버려져 있어서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좀 더 외곽 도시는 폐허 그 자체입니다. 불에 그을리고 부서진 채 흉물스러운 내부를 드러낸 건물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자양분 삼아 그려진 벽화들이 그나마 시민들을 위로해 줍니다. 잔해를 딛고 거꾸로 서 있는 체조 선수의 모습, 세계적인 예술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린 작품입니다. 현재는 시 차원에서 작품의 보존을 위해 투명 보호판을 덧댄 상태입니다. 운 좋게 공습에서 내 집이 비껴나갔다고 해도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Проблема зараз у мене в житті з кришою проблема. Іде дощ, у нас криша тече. І все, і проводка замикає, оце саме наша проблема. 바라는 건 단 하나, 이전 같은 보금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Дуже дружно було, дуже дружно ми жили. Хотів би, звісно, відбудувати і жити там же. Я там родився і вирос. 기약 없이 길어지는 전쟁에 우크라이나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의 폭설과 눈보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행 중이던 한국인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1,500편에 달하는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위태롭게 달리던 트럭이 결국 눈이 쌓인 갓길에 미끄러지며 역방향에 멈춰섭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에 강력한 눈태풍이 쏟아지며 29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와이오밍과 사우스다코타 등 중북부 지역에 폭설 경보가 내려지고 사우스다코타 등은 대규모 휴교령이 발령됐습니다. If you can, it's not worth the risk to yourself, and if you do get stuck, obviously someone has to come get you. 캘리포니아 북부는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송전선이 끊기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폭풍이 서부를 통과하며 정전 사태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네바다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Well, we were working and I was ringing and all of a sudden the light just went boop. Then they go right back on. It went out like maybe three times. Yeah, and then just stayed And off. now they're just off. 항공기 운항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이 무더기 결항하고 수천 대가 지연 운항했습니다. We decided to get here early just in case, drop the rental car off, and then we ended up getting a text message about being delayed anyway.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이 눈사태를 만나 숨졌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지난 19일 일행 4명과 2,653m 높이의 콜척 봉우리에 오르려다 눈사태를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뉴욕 한미산업회 소속 5, 6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고물가 탓에 실질 가구 소득이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3만 4천 원으로 지난 2021년보다 21년 같은 분기보다 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구당 실질 소득은 1.1% 감소했습니다. 실질 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2.8% 줄어 가구당 실질 소득은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난방비 지출이 커지며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연료비 지출 증가폭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자 비용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전기, 가스요금 등 연료비가 8만 7천 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분기보다 16.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국내 평균 휘발유 값이 경유를 8개월 만에 다시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579.28원으로 경유 가격 1,578.37원을 앞질렀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보다 비싸진 건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노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하도급 관행이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인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노조를 조폭에 비유했고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는 기득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문제는 노조에만 있을까? 학계와 노동계에서는 현 정부가 정작 가장 큰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조적 문제점과 건설사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횡포나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무엇일까? 원칙대로라면 건설 현장은 이를 맡기는 원청 건설사와 실제 일을 하는 하청 건설 업체로만 구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들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을 그때그때 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건설업체를 이어주는 전문 중개업자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런 재하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른바 중간 착취가 일상화되면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많게는 7분의 1토막까지 깎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적발한 불법 재하청 사례는 전체 건설 현장 가운데 20% 이상입니다. 많게는 6차, 7차까지 다단계 하도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이 없는, 기술자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업체가 이렇게 해서 도급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급비는 후려치면 되고. 건설노조는 출범 당시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숙련된 현장 노동자들이 모여 건설업체와 직고용 계약을 맺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와 하청업체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노조는 이를 원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갈등은 증폭되는 겁니다. 현상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제값을 받아다가 근로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건설 생산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건설 노조의 불법성이 있다면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하는 일인 만큼 현장 갈등의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사업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같은 의심 사례 27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 바람을 타고 급등했던 안양 인덕원 근처 3천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고가 12억 4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11월 갑자기 4억 2천만 원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됐습니다. 당시 전세가 5억 원보다 8천만 원이나 싼 데다 그 직후 중개사를 거친 거래는 7억 원대여서 증여성 거래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금액으로 올려둔 거는 사실은 당사자끼리 증여성 거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12억 4천까지 찍었던 아파트잖아요. 정부가 이처럼 편법 증여 등 의심이 드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직거래 800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습니다. 편법 증여와 법인 명의신탁, 계약일 거짓 신고와 업다운 계약,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사례들입니다.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탈세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장 시에는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A법인 대표는 자녀에게 12억 5천만 원을 증여한 뒤 법인 명의 21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 매도하고 이 집에 8억 5천만 원 전세권까지 설정해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 수가 10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이 인구 감소는 재정 위기와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저출생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재정의 문제가 생기죠. 재정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인구 구조가 고연령으로 가면 갈수록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흔히 말하는 복지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고요.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들 또 소득을 쓸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재정에 대한 위기가 아마 가장 큰 문제로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비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세대 간 갈등이죠. 흔히 말하는 세대 간의 자산 배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젊은 층들이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고령층, 그러니까 노령층에 어떻게 보면은 부가 집중이 되고 젊은이들은 점차 부를 쌓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은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또 애를 안 낳게 되게 출생아가 또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지금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혁신적인 흔히 말하는 아예 전환적인 정책을 펴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문을 열기로 했던 대전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다른 준비는 거의 마쳤는데 정작 근무할 의사가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개원을 약속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공정률 93%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의사와 약사 정원은 아직 채우지 못해 반쪽 개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의사는 최대 7명, 약사는 1명. 그런데 건립추진단이 3차례에 걸쳐 공개 채용을 진행한 결과 재활의학과에 전문의 1명이 지원한 게 전부였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의료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는 있지만 최종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전시는 신설병원 근무에 따른 어려움과 장애 어린이 진료와 당직 부담 등을 지원을 꺼리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직 부담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의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운영 위탁기관인 충남대병원 의료진의 순회진료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채용이 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병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준공이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약속대로 다음 달에 병원을 개원한다면 실제 의료장비 시운전 기간은 한 달에서 보름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다 보니 운영상에도 좀 초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운전이라든가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립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국내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약속된 개원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남아있는 길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결과 2천여 명에게 양육 환경 개선과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지원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2018년에 태어난 아동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4,756명의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아동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90% 이상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8.4%인 2,078명에게는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연계했습니다. 풍력 발전 문제, YTN 연속 보도로 이어갑니다. 전력이나 연료 없이 발전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풍력 발전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과 환경 훼손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요?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예정된 강원도 평창 풍력발전단지. 이미 공사를 마친 전남 영광과 무안 풍력발전단지. 공통점은 마을과 1.5km 떨어지라는 환경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 당시부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몇 마을 대표가 업체와 밀실 합의를 한 탓에 마을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섰습니다. 서명 운동을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우리가 서명 운동을 몇 번 해서 군에다 넣고 말을 하고 쫓아가서 말을 하고 안 된다 데모도 하고 그랬거든요. 소음 피해를 막을 법도 허술합니다. 마을과 이격거리 1.5km. 정부 권고사항만이라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규제는 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 과도한 입지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딱 500m.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만 떨어뜨려도 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개정안 어디에도 피해 대책은 없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영대 의원 측은 이격거리 완화로 풍력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 전문가 등 모두의 의견이라며 이격거리를 완화해도 환경평가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이견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전기사업법. 그나마 있던 환경부 권고안을 1km나 더 줄이는 조항이 추가돼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나선다고 됩니까? 국회가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데 세상에 500m 이것거리를 둔다. 그러면 저기 거리가 몇 미터예요? 이것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백두대간 꼭대기를 포함해 바다 위와 간척지, 때로는 마을 코앞까지 전국에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가 예정된 풍력발전단지는 100여 곳. 현장 주민 피해를 외면한 풍력발전기는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이름 아래 오늘도 맹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강릉과 동해 등 강원도 동해안에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강릉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69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아파트 36곳, 오피스텔 4곳, 주택 31곳으로 주로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신고 불법 공유 숙박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동해시도 최근 15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종일 추위 걱정 없습니다. 한낮에도 온화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6.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고요.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경기와 영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지방 대체로 하늘이 맑습니다. 제주도에만 밤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온화합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동풍이 유입되는 영동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주말부터 휴일 아침 사이 날이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영동,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